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실제 저의 성공 사례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실제 사례 중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사례를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고충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어떤 성적 언동으로 인해서 또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저는 성적인 불쾌감을 받았어요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성고충 심의위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성적인 혐오감이 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에 해당한다 라는 기초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실제 저의 사건 중에서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전혀 성희롱이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무조건 나는 성적인 피해를 받았어요, 성적인 희롱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저의 사건 중에서는요, 군인의 경우에 있어서 옆에 있는 동기나 하급자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이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기초로 해서 과연 이것이 성적인 굴욕감을 해당하는 것이냐,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인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아예 아니다, 단순히 오빠라고 부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해달라 라고 해서 실제 성희롱은 해당이 안 된다, 미해당된다 라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성희롱 맞을 것 같다 막연히 추측성으로 판단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성희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희롱이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성희롱의 실제 행위,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례 중에서는요, 무려 20가지나 되는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면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으면 물론 뚱뚱하다, 살이 많이 쪘다, 얼굴에 대해서 품평을 했다, 못생겼다, 몸매가 좋지 않다, 몸매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해왔다는 이유로 해서 20가지의 신고 사실로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인원하고는 그렇게 얘기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 인원하고는 잘 지내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또는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갈등 관계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신고를 한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고충 심의위원회에 증인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0가지의 신고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인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신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의뢰인인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3자인 증인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셔라 라고 해서 사전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현장에 증인을 소환을 했습니다. 해서 증인한테 마음껏 물어보셔라.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라도 좋다, 다 물어보셔라. 평소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신고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행위자가 피신고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던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충분히 던져줘라, 질문을 마음껏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신고가 들어간 전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갈등 관계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 주셔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인한테 신문을 했고요.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다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증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위원들은 저희가 퇴장한 이후에 토의를 거쳐 가지고 20가지 사실 중에서 단 한 건도 해당함이 없다, 성희롱 미해당이다 해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 의뢰인은 이런 미해당 결정을 받고 나서는 징계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고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법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하던가, 아니면 증인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구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선고충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급이 높으신 장군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대령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분이 참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법무참모나 법무실장님이 참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외부에 있는 민간 자문위원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민간 자문위원들 2분 또는 3분이서 오셔서 충실히 검토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분들도 증거를 기초로 해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증인이나 사실확인서, 진술서, 그리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를 한 내역이 있으면 통화 내역, 녹음을 했다면 녹취록 등을 충분히 제출해서 우리의 혐의 사실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저 홍승민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선고충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실제 수행한 성공 사례를 좀 각색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